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강하게 상승 출발했습니다. 오전장에 잠깐 변동성이 있긴 했지만요. 현재 구간에 다시 상승폭 회복을 해나가면서 고점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는 어닝 시즌을 맞아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로 지수의 상승폭이 상당히 나타났었는데요. 오늘 그 흐름 이어받아서 우리 시장도 3거래일째 상승을 하고 있고 코스피가 3,000포인트 회복을 해줬습니다. 사실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가 아직까지 온전히 해소가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장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분들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어느새 또다시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죠. 오전장 그리고 오후장의 실시간 이슈들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계속해서 전략들 발빠르게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지금 이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면서 방송에 대한 궁금증 또 시장에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죠. 서울경제TV 온라인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죠. 주유소에서 서경의 부장들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내일 오후 1시에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 더하기에서 강연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시간 맞춰서 이 채널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의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각의 시황을 분석해드리고요. 또 실시간 검색어 상위 종목, 서울경제의 특징주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다소 완화가 되고 있고요. 또 양호한 3분기 실적 시즌이 전망이 되면서 양대 지수 현재 모두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주말을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상승폭이 다소 제한적일 수는 있다라는 이야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장 초반의 탄력에 비해서는 다소 둔화는 됐지만 3,000포인트 웃돌아주고 있습니다. 현재 0.94% 오름세 보여지고요. 3,016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전 중에 변동성은 나왔지만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0.7% 오름세 보여지고요. 990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9거래일 만에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904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도 매수포 확대해 나가주고 있습니다. 1638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현재 2517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일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오늘은 양 매도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관이 141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1,421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현재 1,719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원자력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기상 악화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감소가 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공급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연일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진파워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에 10억 유로 투입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SMR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일진파워 현재 28%대 급등세 보여지고요. 16,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전기술도 13%대 강세 보여지고요. 서정기전도 17.05% 오른 15,45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일부 여행주들 사이에서의 약세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에 대한 로드맵이 구체화가 되면서 약세장에서도 유일하게 강세 흐름이 보여졌었던 여행주들인데요. 오늘은 다소 쉬어가고 있는 흐름이 보여집니다. 봉쇄 조치 해제도 지역별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해외 여행은 비교적 늦게 시작될 것이라 전망들이 나오면서 힘이 좀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오프닝 종목들 사이에서도 업종별 회복 시기를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투어 현재 0.92% 하락세 보이고요. 16,4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노랑풍선 1.67% 빠진 17,650원에 참 좋은 여행도 현재 2%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카카오가 오늘도 실시간 검색 상위 종목에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전일 필라델피아 지수가 3%대 강세 보이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석영의 특징주도 이어서 확인해 보면요. 하이브가 있고요. 해운주들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 흐름 보여지는데요. 흥하해운도 석영의 특징주로 꼽아봤습니다. 또 숙박 플랫폼인 야놀자가 인터파크에 대해서 공격적인 인수합병 행보를 보인다라는 이야기 전해지면서 오늘 인터파크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태광은 에너지 대란의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흥하해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주들이 연일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책회의를 통해서 서부 항만에 대한 물류 대란에 대해서 대책 마련에 나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흥하해운 21%대 급등세 보여지고요. 4,810원에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 하이브가 있습니다. 지난달 K-팝 음반 판매량이 600만 장을 넘기면서 시장의 기대치보다 높은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엔터주들이 동반 상승세가 보여졌었는데요. 하이브는 여기에 11월 미국에서의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강세 흐름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공연에서 파생된 콘텐츠가 실적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들 나와주면서 강세 보여집니다. 현재 6.41% 오름세 보여주고요. 30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원익 QNC가 있습니다. TSMC의 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고객사인 TSMC의 설비 투자가 가속화가 되면 쿼츠 같은 소모성 부품에 대한 수요 증가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2.6% 강세 보이고요. 23,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원자력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업종들 상승하는 가운데 오늘 여행 관련주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 부진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객장 상황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코스닥에서 수급이 좀 더 좋았었는데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코스피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죠. 객장 상황 먼저 들어볼까요? 네, 우선 이 시각 현재 수급 주체별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SK하이닉스, 하이브, SK이노베이션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첨보, 대주전자재료, 다원시스트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녹스 첨단 소재, LX세미콘, 동화기업 등이 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집중적인 좀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모처럼 만에 전기전자 업종이 좀 강세의 흐름을 띠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지금 SK하이닉스는 오늘 갭 상승 출발해서 4% 넘는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한마디로 뭐 아무래도 어제 이제 미증시 강세에 힘입어서 오늘 이제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이제 미국의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1.52%까지 하락을 하면서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우려감이 또 완화가 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가 3,000포인트 선을 회복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9거래일 만에 순매수세로 좀 전환이 되면서 특히나 이제 전기전자 업종으로 집중적인 좀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시장 반등을 이끌고 있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반면에 오늘 뭐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고는 있습니다만 최근의 시장의 이제 반등세를 봤을 때 전기전자 업종, 그러니까 즉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하락하는 반면에 그 외에 중소형 주들이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이 전기전자 업종, 특히나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쪽으로 집중적인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그 외에 좀 대부분의 업종들은 상승폭이 그다지 강하지 않으면서 좀 쉬어가는 오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수급이 여러 곳으로 분포가 되는 게 아니라 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라는 점에 유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시장 좀 유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 이번 주 핫 이슈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또 핫했던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키워드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위원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이번 주 핫 이슈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부터도 계속 이어졌던 내용일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7거래일 만에 3,000포인트 회복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대형주가 좀 부진한 모습들 보였었는데 과연 대형주들의 흐름 어떻게 이어질지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 가지고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3,000포인트 회복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좀 의미 있게 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기분은 좋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기술적 반등 정도이다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매물대, 그러니까 매물대를 돌아서 좀 올라오려면 굉장히 강력한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인플레이션 우려나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잠재우는 모습인데 다른 것보다는 이제 뭐 기업 실적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이 상승했다라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업 실적이라는 부분 자체 제가 이거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연도 3분기까지는 분명히 기업들 실적 안 좋게 나오는 경우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부분들은 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어지간하면 이제 3분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번 연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기업의 실적이라는 것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테이퍼링 큰 맥락에서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고 이제 돈을 걷어 들였을 때에 대해서 이제 실적 부분을 좀 지켜보셔야 진짜 날 것 그대로의 기업의 실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켜보시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실 그리고 이 실적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실적으로 추세를 지금 전환을 강력하게 시키기에는 힘이 굉장히 좀 부족한 호재거리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여기에 붙여서 무언가 나와야겠죠. 굉장히 강력한 뭔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안도하시는 건 괜찮지만 뭐 환호성을 지르거나 그러실 단계는 지금은 아니고 뭐 강하게 지금 상황에서 올라가봤자 3,100선 정도 일단 21선 기준은 3,050선인데 저자리 정도까지만 좀 체크하시는 게 어떨까. 박스권에 지금 상단에 다가가니까 지금 꿈쩍거리고 오늘 같은 경우 십자선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관망하시고 일단
상승 추세에서는 기존에 이제 만약에 하락장 이 구간에서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눌렸던 이 모습에서 만약에 현금 확보에 대해서 내가 좀 못해서 아쉬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현금 확보를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늘리시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셔야지 지금 뭐 추가 매수를 해서 인생을 바꿔보겠어라고 접근하시는 그런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대외 변수는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미국 부채 한도나 중국에 관한 인플레이션 관한 이 이슈는 뭐 스위치 뚝딱해서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누군가 그냥 뭐 미중이 차라리 쉬울 수도 있어요. 미중력 갈등은 그냥 서로 싸우는 거고 양보를 하고 사람과 사람이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뚝딱 해결될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은 뭐 말로 한다고 해도 물가가 실질적으로 잡히고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걸리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뚝딱 할 수 없다는 부분,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이게 바로 없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네. 이해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충성 위원님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계신 것 네. 같습니다.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고 강력한 호재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걸 완전한 반등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완전한 회복기라고 접어들기에는 아직은 아닌 거라고 보시는 거죠?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한참 멀었다 이렇게 아직도 보시는 시장이 거죠? 조금 정한, 사실 그거예요. 지금 1차적으로 최근에 이제 낙폭이 발생한 이 구간은 신용장고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덜어낸 거거든요. 근데 외국인 기관들이 항상 주가를 끌어올릴 때는 신용장고를 적정 부분 다 덜어내고, 뭐 다 덜어내지는 못하지만 만족할 만큼 덜어내고 항상 끌어올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한번 지켜보시면 9월달, 10월달 조금은 물론 계좌가 조금 손실이 있으시니까 폭 자체가 30%에서 40% 정도 일반적으로 계좌가 그렇게 손실이 나 있을 텐데, 일단 그 구간에서 내가 공포감이 사실 쌓였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작년 3월만큼의 그런 공포감은 아니거든요. 근데 작년 3월 이상의 공포감이 지금은 작용을 해야 됩니다. 낙폭이 발생을 하면. 왜냐하면 지금 자금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신용잔고도 역대 최고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낙폭이 이 정도 발생했다고 해서 내가 공포감을 느꼈냐라고 여쭤본다면 작년 3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 뭐 추세 전환이라고 보시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네. 개인의 저도 입장에서 아니라고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불안한 네. 요소들이 말씀하신 그쵸. 것처럼 아직 많기 네.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또 질문을 드려봤고요. 지금 환율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1,2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네. 그래도 어제 오늘까지도 계속 하락으로 안정을 찾으면서 1,182원 지금 이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좀 불안한 모습이다라고 본다면 환율도 다시 1,200원 정도까지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1,200원, 이건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뭐 1,200원은 그냥 갈 수 있고요. 아, 그래요? 네, 1,300원 이상도 사실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화폐 가치가 굉장히 좋지 않죠. 뭐 단순하게 뭐 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 이런 거를 뭐 지켜보시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그냥 화폐에 대해서만 놓고 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율을 접근을 하면 이게 올라가는지 마는지 내가 모르겠거든요. 근데 지금 자산의 가치나 부동산 가격, 물론 뭐 정책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미국도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모기지가 터지기 전에 상황이 좀 연상이 될 정도로 미국에서도 지금 부동산을 막 사고 있어요. 네. 자산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고, 이 말이 즉슨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화폐라는 것, 물론 상대적으로 힘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원이라는 거는 미국의 달러보다는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러면은 달러라는 것에 대해서도 화폐에 사람들이 믿음을 안 가지기 시작한다면 달러의 가치도 사실 더 떨어지는 건데 우리나라는 더 많이 영향을 받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는 조금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관련돼서 움직이는 부분들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신다면, 사실 예전에는 굉장히 조금 뭐 자금 세탁, 원래 비트코인이 자금 세탁 때문에 좀 움직였었는데 네. 초반에는 지금은 좀 안전 자산, 왜냐하면 화폐 가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로 자꾸 옮겨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뭐 사람들의 인식이 변해가는 과정을 사실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정도 열어두고, 저도 열어둔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한 2,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도 사람들이 화폐 가치를 신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디지털 화폐나 뭐 이런 방향들로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금이라는 것도 우리가 금본위가 뭐 폐지가 되면서 예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을 지켰는데 지금은 뭐 금이랑
돈이랑 현금이랑 비교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들로 좀 영향이 간다. 그리고 비철금속이나 원자재 가격 관련해서 계속 올라가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인플레이션의 문제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화폐 가치를 신임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 상대적으로 이 가격들이 올라가는 것인가? 이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답은 사실 나와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좀 환율 관련해서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금 최근에 주가랑 똑같은 것 같아요. 상승을 했다가 어느 정도 눌렸다가 상승을 했다, 눌렸다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화폐 가치에 대한 신용이 떨어지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도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지수 보면요. 그중에서도 또 힘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게 대형주들입니다. 네. 그래도 오늘은 다행히 앞에서도 짚어봤듯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상승해주고 있는데요. 대형주가 좀 상승을 해줘야 지수들도 탄탄하게 좀 올라갈 것 같은데 네. 대형주들의 흐름은 그럼 어떻게 보시나요? 대형주는 지금 반등이 나오면 사실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으로 포지션을 취하셔야 되고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기계적으로 하셔야 약간 되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네, 대형주는 사실 코스피 지수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조금 코스닥 중소형 기업들 매매하는 거랑 포지션을 엄연하게 좀 다르게 취하셔야 되는데 코스닥 종목들은 사실 그렇잖아요. 지수가 떨어지든 말든 가는 종목들은 갑니다. 근데 대형주는 코스피가 떨어지면 바로 대형주가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종목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종목 플러스 지수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대외 변수에 더 많이 영향을 받는 것들이 사실 코스닥 종목보다는 코스피 종목들이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네.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형주가 확실히 이런 글로벌 악재 같은 것들이 나타났을 때도 하락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좀 느끼실 것 같아요. 대형주가 안전하다고 해서 네. 매수를 했는데 생각보다 조정을 크게 받았고 네. 상승은 더 더딘 모습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좀 안 좋아하시는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보면 네. 대형주 안에서도 이 반도체 업종, 디램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가 계속 좀 나오고 네.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하고 있는데 다시 또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뭐 단순하게 그냥 접근하세요. 뭐 시장 상황을 보시고 디램 가격 하락 부분은 예전부터 나왔습니다. 네, 뭐 손이 닳도록 빌어서 네. 올라가라 하셔봤자 올라가지 않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악재로 더 많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 주가가 깨지기 전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주가가 깨지기 전에는 슈퍼사이클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맞아요. 그러다 주가가 깨지니까 뭐 디램 가격 하락, 무슨 뭐 수요를 따라갈 수 없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없다.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악재는 그냥 악재로 작용한다라고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형주 같은 경우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사실 안정적이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기관 수급에 절대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재료로서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고 결정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돌아와야 상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외국인들은 시장이 좋지 않으면 많은 자금들이 빠져나갔다가 사실 언제 돌아올지 모르거든요. 근데 코스닥 뭐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 매수세로도 사실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들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고 삼성전자도 한번 떨어질 때는 50% 이상씩 마이너스가 납니다. 근데 탄력성 면에서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 삼성전자 지금 추세적으로 1차, 2차까지도 한번 깨졌는데 지금 한 번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이고 있고 이게 다시 제자리로 8만 원 이상 올라오려면 지금 상황에서 바로 올라치지 못하고 뭔가 강력한 재료거리가 나와서 바로 올라오지 못한다면 못해도 내년 정도는 봐야 한 8만 원 정도 다시 회복할까 말까라고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반도체 디램 가격 하락에 따른 악재 계속 말씀해주고 계신데 네. 사실 이 디램 가격 하락 이야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의 일이 아니라 계속 나오고 그죠, 있었던 계속 이슈잖아요. 나왔습니다. 근데 악재가 이미 좀 오래전에 노출이 됐으면 해소라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 네. 실적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3분기 발표도 잘 나오고 있죠. 네. 4분기에 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들도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저효과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영업이익이 내가 기업을 운영하는데 돈을 일정 부분 잘 벌고 있고 뭔가 수주 잔량이 있으니까 추정치라는 걸 우리가 체크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업들이 이제 재무제표 거기에 올려놓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기저 효과가 작용을 하는 것인데 갑자기 수익이 뚝 끊기진 않거든요. 어느 순간 점점점 줄어들다가 뚝 끊기는 것이지. 그러니까 기저 효과의 측면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면 사실 굉장히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디램 가격 관련해서 하락이 발생을 하고 저는 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완성이 된 거를 판매하는 업체들은 지금은 좋지 않아요. 오히려 디램 가격 하락으로 갈 수 있는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반도체 중소형주. 네네. 오히려 이런 것들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주 물량을 따라가려면 이 기업들은 계속 뭔가 더 만들어야 되거든요.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것도 대기업에서 지원을 해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셔야지 지금 뭔가 완성돼 있는 반도체라는 뭐 삼성전자를 매매하시던지 아니면 완성차, 뭐 현대차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매매하시면 조금은 타점이 틀어지지 않았을까. 사실 실적만 보시고 접근하셨던 분들은 올해 초에 다 던져내셨어야 됩니다. 작년에 상승이 굉장히 좀 높게 나왔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42,000원부터 96,000원까지 뭐 2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거의 1년도 안 돼서 상승이 한 10개월 만에 거의 2배 이상 올라갔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다는 거고 어마어마하게 선행이 돼서 움직였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물량이 소화되는 그런 과정, 제가 저번에 한 10명 중에 1명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 5명에 1명 정도 남아야 최소 5명 중에 1명은 남아야 다 떨어져 나가야 다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중소형주 중에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을 보자라는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형주 얘기를 하니까요. 네. 또 하나 개인 투자자들한테 좀 불리한 점이 바로 공매도 제도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도 많이 가졌었고 그래서 잠깐 또 정지가 됐다가 다시 재개가 되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좀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대응을 공매도에 대해서 하면 좋을까요? 뭐 그렇습니다. 제도라는 거는 순기능도 있을 거고요. 좋지 않은 그런 기능도 있을 것인데 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법적인 것도 그렇고 어떻게 들이대면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들이대면 굉장히 좀 안 좋은 부분도 있고 일단은 모든 장치에는 햇빛과 그늘이 존재한다는 점을 그냥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순기능을 이해하시고 개인들이 사실 뭐 공매도를 안 좋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차익 공매도나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안 좋다. 뭐 개선은 물론 필요할 거예요. 그 부분은 저도 뭐 이해를 하는데 사실 개인들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밖에는 베팅을 하지 않거든요. 매수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떨어질 때 이때 기회다. 일단 매수하거든요. 올라가는 것만 바라는 게 사실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고 너무 많이 올라가면 죽이는 것도 공매도의 순기능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냉정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제도를 탓하시기보다는 네. 지금 여기에 있는 거에서 틀이 짜져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까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이게 당장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이렇게 와왔던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개선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실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이 뭐 주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냐 아닙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그냥 예시로 들어서 4만 원부터 9만 6천 원까지 올라갔는데 그럼 여기서 10만 원, 20만 원까지 가야 된다는 소리인데 계속적으로 얘가 상승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닐까. 주가는 적정 부분 상승도 나오고 하락도 나오고 상승도 나오고 하락도 나오고 주가의 가치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의 가치, 기업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상승만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어쨌든 그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하는 게 좀 좋겠죠. 네. 대응 방안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남을지 공부를 열심히 하자 공부를 할까요? 해야 되고 공매도가 아닌 일반 매매를 좀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공매도라는 건 하락의 베팅을 좀 반대 방향, 역방향에서 네네네. 베팅을 하는 건데 이거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개인 투자자들 공매도 하라라고 열어줘도 있잖아요. 수익 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한번 그때 네. 미국에서는 네. 게임스톱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개인들이 모여서 하는 방법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안 됐죠. 근데 네, HL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굉장히 하고 그 상한가 제약 폭 자체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뭐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는 그냥 끌어올리면 계속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많이 올라가봤자 30%고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다. 조금은 그러네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는 미국과는 좀 똑같이 갈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은 일반적인 매매에 사실 익숙해지셔야 되고 왜냐면 공매도를 뭐 개인 투자들이 매매를 해도 지금 잘할 수 없다라고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일반적인 매매에 익숙해지고 이 역방향으로 가는 게 사실 공매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요. 뭐랄까요? 큰 관점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하락이라는 거는 뭐 하루아침에 따닥 나오는 게 아니고 네. 조금 큰 거를 보고 접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시적인 좀 공부를 하시고 하신다면은 이런 것들이 사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전문 투자나 이런 거 어느 정도 자산 규모가 되시는 분들은 그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회는 많습니다. 이 틀이 굉장히 좀 답답하고 그러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잘 이용을 하시면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냥 공매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멀리 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매매 연습을 하는데 더 치중하자라는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굳이 그런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 매매하시다 보면 네, 네, 자연스럽게.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벌 악재에 대한 우려 여전히 좀 네.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장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시장 전략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저는 이제 금융위기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97년, 98년 굉장히 좀 여파가 큽니다. 지금 예전에 97년, 98년도에는 아시아에 국한된 어떻게 보면 문제였고 우리나라도 IMF를 경험했지만 2008년도에는 이제 미국 리먼 브라더스가 터지면서 물론 글로벌적인 문제로 좀 터지긴 했지만 영향을 받긴 했지만 사실 미국에 국한된 그런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왜 이렇게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지수를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고 뭐 부채 매입, 채권 매입까지 해가면서 각 국가들이 이렇게 나서냐? 금리를 거의 제로 금리로 만들고 마이너스 금리까지 만드냐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답은 사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위기는 글로벌적인 위기죠.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에 빠져나올 수 없고 지금 낙폭 계좌에 30-40% 빠져 있는 건 일도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노출시켜주는 거예요. 예전에 하락이 굉장히 깊게 발생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가 나왔다.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기업들이 뭐가 안 좋아져. 실적이 안 좋아져 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쳤거든요. 엄청나게 뭐 한 거의 2주 동안 떨어졌는데 그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힌트를 다 주고 있어요. 테이퍼링 언제 할 거야?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금리 인상을 언제 할 거야? 순서를 계속적으로 알려주잖아요. 일부러 천천히 스며들게 내리는 거거든요. 이것들을 조금 완충작용을 한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이 위기라는 거는 지금 17년도부터 진행이 됐던 부분이 17년도 말부터 좀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 10년 위기설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좀 살아남을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일단 한순간에 글로벌적인 악재가 해소되기에는 좀 어렵고 지금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건 산업군의 변화입니다. 예전에 17년도, 18년도 우리나라가 이제 박스권을 좀 본격적으로 계속적인 박스권을 만들다가 2008년도 10년도 이후에 계속적으로 박스권을 만들다가 주가가 이제 펌핑이 좀 나온 이 시절이 있어요. 이때는 이제 반도체랑 바이오가 좀 상승을 이끌었거든요. 지금 우리 시장을 보신다면 과연 산업군을 이끌 종목들이 있을까? 단순히 대형주 이런 걸로 접근하신 게 아니고 여기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뭐 4차 산업 관련된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무언가 더 붙여져야 상승이 나올 것인데 사실 우리나라 경기 순환 구조, 기업의 순환 구조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일어날 수 없고 그러니까 중소형 기업들이 굉장히 좀 성장을 많이 해야 되고 사실 그래서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정부에서 각종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지수도 좀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발빠르게 좀 중소형주 위주로 봐야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최충성 위원님이 이번 주 핫이슈 키워드 2가지 잡고 지수와 대형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도움 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최충성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저희가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고요. 내일 오후 1시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강연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도움 받아보시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경제인 이슈로 이어집니다.
자, 이어서 경제인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은 가톨릭대학교 허인 교수님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한 주 동안의 경제 이슈들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어제 뉴욕 증시 1% 넘게 상승을 했었고요. 또 S&P 500 지수는 7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제 미국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이야기 들어볼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 증시가 오래간만에 이제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제 어저께 나온 뉴스를 보시면은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S&P 500 기업 중에서 이제 8개 기업이 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예상했던 이제 주당 순이익보다 이제 높은 이익을 발표했습니다. 보통 이제 주식이 강세로 가면 이제 위험 선언 현상이 좀 완화되면서 채권 쪽에서는 이제 약세로 가게 마련인데요. 어저께는 이제 채권 시장에서도 강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1.529%에서 1.517%로 이제 하락했고요. 금리 하락이 이루어지면서 그동안 이제 물가 상승 우려로 인해서 이제 금리 상승 때문에 굉장히 짓눌려 있었던 기술주들이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실적 위주의 그 대형주들뿐만 아니라 투자가 필요했던 기술주들, 기술 기업들이 이제 반등을 이뤄냈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가 약세로 가고 있고, 다만 이제 아직까지 그동안 몇 주 넘게 몇 달 정도 됐죠. 벌써 이제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 계속 되고 있는데요. 이 유가 상승세는 어저께 그런 장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지속이 됐습니다. 네. 네, 이런 실적이 발표된 대형주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상승한 뉴욕 증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글로벌 악재들도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미국과 중국의 물가들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어제 중국의 9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역대 최고라는 기사들 나왔습니다.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어떻게 발표가 된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우선 보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생산자 물가가 뭐고 이제 소비자 물가가 무엇인지 조금 이제 구별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생산자 물가는 이제 기업들이 주로 구매하는 제품들이나 서비스를 기준으로 해서 구성하는 이제 물가 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이제 소비자들이 주로 구매하는 재화 서비스의 가격들을 구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가 보통 이제 동행하는 경향을 보여주는데요. 요즘 보면은 이제 에너지 관련된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그거에 반면 서비스 가격은 이제 아직까지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는 이제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보통 그 기업들이 구매하는 이제 서비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 경향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9월께 발표됐는데 이제 10.7%로 발표됐고요. 통계 작성이 이제 1996년에 시작이 됐는데요. 그거 이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너지 물가가 지금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생산자 물가 지수에 많이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뉴스를 많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석탄 같은 경우 이제 채굴가가 74.9% 올라갔고요. 석유와 천연가스 채굴가도 이제 43.6%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가격과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생산자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요. 이것이 왜 관심을 받고 있냐 하면은, 사실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도 보시면은 2.5%, 지난달에 2.5%를 기록했는데요. 2000년대 들어와서, 중국이 이제 WTO에 가입을 하고 나서는 중국이 세계의 공산품 시장의 이제 공급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이 통화 정책이 굉장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취한 시기도 있었습니다만 물가 상승률이 그 전에 이제 2000년대 이전에 비교하면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같이 공통된 현상이었는데요. 그거의 배경이 중국이 이제 싼 공산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중국의 물가 상승률이 이제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10%를 넘어서면서 전에는 중국이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뭐 인플레를 막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그런다면 지금 중국이 이 생산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걱정들을 하는 것이죠. 다만 아직도 이제 중국 내부의 그 수요가 그렇게 뭐 헝다그룹 사태도 있고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수요가 그렇게 많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에 이제 0.7%로 발표됐는데 이것은 시장이 예상했던 이제 0.8% 수준보다도 낮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 아직 뭐 소비가 회복되거나 그런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기업들이 직면하는 물가 수준이 이제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공산품들의 생산 비용이 올라가서 전 세계에 인플레이션을 수출하지 않을까라는 것에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면서 이 생산자 물가지수, 기업들이 구매하는 것인데 이 중국의 인플레이션 수출이 우려되는 상황, 하지만 소비자 물가지수는 또 그만큼 높아지지는 않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 경제 성장 전망치가 IMF에서도 좀 하향 조정을 내놓고 있는데 그 와중에 우리나라는 4.3% 유지를 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숫자를 조금 살펴보면요. 세계 경제 전망률을 조금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에서 5.9%로 하향 조정했고요. 그게 뭐 0.1%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선진국들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에서 6%로 1%포인트나 낮췄고요. 캐나다는 이제 0.6%포인트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공급망 차질로 인한 이제 소비 증가세가 그렇게 크지 못할 것이다. 연말 소비 시즌을 맞아가지고 미국이 이제 그 소비를 통해서 GDP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이 이제 글로벌 공급망 지금 이제 물류 차질 이 문제가 계속 언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주된 키워드인 것 같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신흥국들을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의 그 혜택을 보는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뭐 중동 지역이라든지 라틴 아메리카라든지 이제 중앙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이제 원유나 뭐 원자재를 생산해서 수출하는 지역에는 성장세를 이제 유지시키거나 좀 이제 높게 봤고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 저소득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이나 그 재정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한계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세가 이제 추가적으로 둔화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치를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률이 이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뭐 11월 달에 위드 코로나로 가기로 했으니까 경제가 이제 정상화 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수출 증가세가 굉장히 견조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재정 정책의 집행 능력이 다른 이제 저소득 국가나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보여져서 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선진국, 신흥국, 그리고 저소득국 이렇게 지금 다 각각 입장이 다른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 유지를 했다고 하니까요. 조금은 다행이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3,000선 회복을 하게 됐습니다. 앞에서도 저희가 다른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교수님께서는 경제 회복 앞으로 3,000포인트 이상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 그리고 상승의 흐름 계속 이어질 것인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두 이슈가 서로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유동성 확대가 지속이 되는 것이냐, 이제 유동성 확대를 그동안 해왔던 이 통화 당국들이 이제 또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동성 문제에 인해서 증시에는 이제 부정적인 뉴스로 나와 있고. 그런데 이제 오늘이나 뭐 어저께 뉴욕 증시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실물 경제가 그렇게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후 이제 실물 경제가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사실은 뭐 실적들이 다 시장 예상보다도 더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전망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제 활동이 재개될 것이다. 위드 코로나로 갈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물 경제에 이제 부정적인 뉴스를 찾아보기는 어렵고요. 그것이 이제 물가 상승 우려를 계속 건드리고 있고, 그것이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는 이제 부정적인 뉴스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금리 조정이 되고, 그리고 테이퍼링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이 통화 정책에서 유동성이 축소될 것이다라는 그 우려들이죠. 아직까지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두 이슈, 이제 실물 경제의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지속이 될 것이냐라는 이슈와 유동성 축소가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이 두 이슈가 이제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은 이제 물가 상승 정도와 그리고 기업의 실적이 어떻게 발표되느냐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고, 물가 상승은 이 통화 정책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를 예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이제 통화 정책의 방향에 대한 이슈는 이미 시장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다시 시장은 기업의 실적, 경기 회복의 속도, 이것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허인 교수님과 함께 경제 이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또 잠시 후에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함께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이죠. 내일 오후 1시에 저희 서울경제TV, 서경의 부장들로 활동하고 계시는 전문위원님들이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 더하기에서 언택트 강연회 해주신다고 합니다. 시간 맞춰서 여기 들어오셔서 강연 들어보셔도 되고요.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